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요. 우리는 지난 트럼프 시절에 참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어왔었죠. 녹슨 벨트, 미국의 중서부 지역과 북동부 지역의 일부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우리말로 하면 녹슨 벨트라 그래야 되나요? 디트로이트를 비롯한 여러 철강 또 자동차 산업이 활발하던 도시가 그 제조업의 퇴조와 함께 그 도시의 노동자들의 삶이 쇠락하면서 그 지역 전체가 하나의 녹슨 지대처럼 더 이상 철강이 지금 그렇다고 해서 모든 철강 회사들이 철강 산업들이 제조업 분야가 다 문 닫았다는 얘기는 물론 아니겠지만요. 그렇게 쇠락해가는 현실을 우리가 러스트벨트라고 불렀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 러스트벨트의 그 문제점, 그러니까 쇠락해가는 그 지역의 문제점이 마치 그 값싼 노동력, 특별히 이민자로 구성되는 값싼 노동력 덕분에 전통적인 백인 노동자들의 삶이 피폐해져 갔다는 식으로 접근을 해서 중하층에 속하던 백인 노동자들의 지지를 전폭적으로 받았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선거운동을 하고 또 지난번 당선될 때 말이죠. 또 이번에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 노동자 계급이 피폐해져가는 그 삶을 편을 든 것 자체를 문제에 삼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것의 원인이 어떤 이민자의 값싼 노동력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더욱더 어필하기 위해서 정말 흑백 갈등을 조장하고 전통적인 백인들의 그 박탈감을 더욱더 조장하면서 그 표를 얻어내는 것은 참으로 치졸한 방법이었고요. 그 결과가 재선 실패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정권은 바뀌었지만요. 앞으로 그 미국이 어떤 제조업 사양길에 들어선 미국이 앞으로 이 지역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어떻게 다시 재건을 해야 될 것인가는 큰 숙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다행인 것은 어쨌든 그 바이든 정부가 그들의 어떤 실망감이나 그들의 상실감에 어필하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의 책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책은 이거고요. 잘 보이십니까? 러스트 벨트의 밤과 낮. 앨리스 콜렛 골드바흐라고 하는 여성 작가가 쓴 책인데요. 지금 보셨듯이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앨리스 콜렛 골드바흐 이름이 좀 어려운데 앨리스로 통칭하겠습니다. 이 앨리스는요, 참 철강 산업, 자동차 산업 이런 러스트벨트 지역의 그 산업 현장이 참 열악하고 거칠겠죠. 아무래도 그 일의 성격으로 봤을 때 남성 중심적인 일이 되죠. 이건 어떤 성차별적인 발언이 아니라 아무래도 육체적으로 힘이 있는 남성들이 하기 좋은 일임에는 틀림없으니까요. 바로 그 앨리스가 그런 러스트벨트 지역의 하나의 공장에서 일하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책으로 담았던 겁니다. 여성이 남성 중심의 철강 산업 현장에서 그리고 모두가 러스트벨트라고 부르는 한물간 녹슨 지대에 있는 아직 망하지 않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아직 망하지 않은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면서 경험했던 일들을 책으로 담은 것이 바로 러스트벨트의 밤과 낮입니다. 이 앨리스는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꿈을 꾸었고요. 독실한 공화당을 지지하는 독실한 카톨릭 집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앨리스는 어릴 때 한때 수녀가 될까도 마음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카톨릭 계통의 대학에 입학을 했고요. 근데 거기서 이 가톨릭 대학에서 그 신입생 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일종의 성폭력 피해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다시 보게 됐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학교의 처사가 가톨릭, 개신교 쪽도 종교재단의 학교들이 좀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흔히들 그렇듯이 이 젊은 분인데 이분도 밀레니얼 세대라고 해서 86년생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럼 좀 30대 중반인 나이인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국, 한국은 더할 나위 없고 그런 어떤 성폭력이나 이런 데 대해서 좀 여성을 폄하하고 여성의 책임을 묻는 폭력 피해자인데 책임을 묻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곤 하죠. 이 여성도 가톨릭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
이 여성을 오히려 품행이 당정하지 못한 그런 사람 취급을 하고요. 그러면서 여성은 점점 사회를 보는 눈이 이제 넓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이때까지는 그냥 자기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일로 알았다는 거죠. 뭔가 크고 중요한 일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보고 명상하고 또 낙태 반대 집회 같은 데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소중하다 뭐 이런데 하면 자기 할 일은 다 했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성장했고 대학생활도 시작했는데 거기서 성폭행을 당했는데 학교 측의 처사가 오히려 그 성폭행을 한 가담한 학생은 학교에 떳떳이 다니고 피해자인 여학생은 뭔가 죄를 지은 것처럼 피해 다니고 그런 현실에서 그는 학교를 옮기면서 새로운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못 봐왔던, 그러니까 놓쳤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에이즈 환자들을 위한 그런 시위에도 참석을 하고요. 여성인권단체도 참석을 하고 그가 이때까지 반대 진영에 있다고 생각했던 그 진보 진영들이 말하는 것에도 주장하는 것에도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냥 어떻게 보면 진보적이 되는 거죠. 보수적인 가톨릭 집안에 자라서 진보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되면서요, 또 여인은 한번 힘들게 됩니다. 뭔가 힘들어지고요. 왜냐하면 여성 혐오적인 발언도 많이 하고 또 그 트럼프 자신이 그런 의심받는 일도 많이 했고 그런데 그가 버젓이 대통령이 되니까 다시금 그 성폭행 당했을 때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면서 한때 정신병원에도 입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부모님들과 대화를 나누면 이 부모님들은 여전히 트럼프 편인 거예요. 보수적이니까. 그래서 그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딸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어떻게 트럼프 같은 자를 지지할 수가 있느냐고 엄마 아빠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 굉장한 이제 정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고 하는데요. 그녀가 이 디트로이트 지역, 이 러스트벨트 지역에 취업하기 전까지 그 지역을 지나다니면서 보면서 느낀 것은 단순히 이런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담배를 피면 뭐 그것이 폐암을 유발합니다. 뭐 담배를 피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그 연기라는 게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들어갔는데도 폐암을 유발한다는 경고도 많은데 이 지역 전체가 이렇게 정말 엄청난 공해를 내뿜으면 이것이 여기서는 얼마나 많은 암 환자와 그런 질환자가 호흡기 질환자가 나올 것인가 라고 생각만 하고 지나갔다는 거죠. 문제의식은 느꼈지만요. 그렇게 완전히 각성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다가 어떻게 대학을 졸업하고도 뭐 맨 처음엔 교수를 꿈꾸다가 뭐 여의치 않아서 바로 이 지역에 어느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붙여진 이름은 그 앨리스란 이름도 아니고요. 유틸리티 노동자 6691번 신입공, 그러니까 새로 취직한 공원, 공장 노동자란 뜻이겠죠. 신입공 이렇게 이제 붙여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 앨리스는 계속 더 나은 미래를 꿈꿨지만 결국은 이 클리블랜드 지역에 취직을 하면서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무려 1040시간의 수습기간이 끝나면서 먹고 살 만큼의 어떤 임금, 좋은 복지 혜택, 노조의 보호를 받는 정규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철소의 현실은 만만치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제철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노동자 문화, 그들의 정치 성향까지도 직접 보고 느낀 것을 바로 이 책에 담았습니다. 이 앨리스를 괴롭힌 것은 단순히 그 작업 환경과 강도 높은 그런 근무 조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성차별도 끊임없이 일어났고요. 몇몇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몇몇 남자들은 여전히 여성 노동자들을 회사가 채워야 하는 할당량으로 보았다. 기껏해야 그들은 여성 노동자들을 상징적 존재로 여겼고 많은 경우 우리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한 문장 더 읽으면요. 나의 길은 나를 제철소 한복판으로 이끌었고 제철소 근무는 잠시 나를 무너뜨리긴 했지만 통제할 수 없을 줄 알았던 삶의 주인의식을 갖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해주었다. 몇 년간 나를 힘들게 했던 문제들, 가난, 성폭행, 질병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제어 가능한 것들로 느껴졌다.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간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부서진 것을 고칠 수 있었다. 조류가 쓰러뜨린 조각들을 다시 세울 수 있었다. 믿음이 수녀원에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 때로는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은 철강 속에서 믿음을 발견했다. 굉장히 좀 상징적인 말이죠. 우리가 믿음하면 뭐 교회 안에, 수녀원 안에, 무슨 수도원 안에, 뭐 기도원 안에만 믿음이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 안에만 믿음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뭡니까? 무슨 뭐 열방센터인지 뭐 또 뭡니까? 지난 봄에 있었던 뭐 신천지들이 자꾸 모여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모이기를 힘써야 되지만 그 모이기를 힘쓴다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뭐 많으면 2번 정도 우리의 신앙을 서로 공동체적으로 확인하고 사회로 나가야 되는 그것이 진정으로 모이는 모습인데요. 한국 교회들은 그런 사회에서 모여서 그들을 조직하고 그들과 함께 운동할 그런 용기도 없고 배짱도 없고 실력도 없으니까 자꾸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 오로지 믿음은 여기만 있고 그게 아닌 거죠. 그런 점에서 이번 뭐 좀 얘기가 옆으로 셉니다만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안으로 모여드는 그런 것들이 어떤 좀 제재를 받게 되면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할 것 없이요. 좀 더 우리가 그 모이는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도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앨리스는요, 뭐 이 86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가 노동자로 일했던 건 바로 최근의 일인 거예요. 근데도 뭐 미국 공장 안에서도 엄청나게 이런 차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별, 아직도 이 어떤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고 성차별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러스트벨트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또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자였던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좀 오해가 있을까봐 그러는데 이 앨리스도 결론 부분에 가서는 이것이 트럼프의 문제이지 이 러스트벨트의 노동자들 문제가 아니라고 노동자들에 대해서 따뜻한 시선을 보냅니다. 그러나 경험했던 것에서는 그 앨리스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런 아주 봉건적인 남성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남자 동료가 잘못해서 혼자서 지게차를 들이받고 나서는 책임은 이 앨리스 여성에게 맡기는 것이고요. 업무 외적으로도 뭐 여성의 외모 또 그 신체 접촉 아주 은근히 신체 접촉하는 것 그런 것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철소에 여자 노동자들이 많지도 않았지만요. 그 여자들은 여전히 남자들이 보기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할당량을 채우기 위한 워낙 뭐 남녀 할당하자 하려니까 그렇게 할당량을 채우기 위한 존재 정도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몇몇 남성들은 맨스플레인이라 그러죠. 리베카 솔릿이라고 우리 교회도 리베카 솔릿의 책이 몇 권 있는데요. 그분이 만들어낸 용어죠. 일종의 맨스플레인, 그러니까 익스플레인 설명하다 익스플레인하고 맨 남자 맨하고 해서 맨스플레인. 그래서 이 리베카 솔렛이 쓴 책의 제목도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한다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도서관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남자들은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여성들한테 아직 경험이 없어서 그러는데 한국 남자들이 제일 잘하는 말은 또 뭐죠? 여성들에게 네가 군대를 안 갔다 와봐서 그러는데 또 그런 것들이 맨스플레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자꾸 여성들을 비하하는 데서 나온 말이죠. 그 레베카 솔릿의 책에 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고 한다는데 그런 이제 그 개념을 잘 생각 안 나는데 어떤 그 레베카 솔릿이 어떤 개념에 대해서 이제 어떤 남자랑 얘기를 하는데요. 막 남자가 막 가르치려 들더래요. 이 레베카 솔릿을. 그래서 레베카 솔릿이 듣다 도저히 안 돼서 그 개념을 제가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접니다. 바로 제가 오늘 이야기에 발제하게 된 사람입니다. 논문을 발표하게 된 사람입니다라고 하니까 그 남자가 보통의 남자 같으면요. 어릴 때 남성 중심적으로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할 수 있겠죠. 그럼 보통의 남자면 가장 마지노선이 뭐냐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뵙고 그 앞에서 아는 척을 했네요. 적어도 실수를 해도 이 정도 마지노선은 지켜줘야 됩니다. 우리 특히 듣는 남성들. 그냥 남성이 대단한 거라고 해서 막 설명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날 때 있죠. 그것도 잘못됐지만 실수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전문가라면 아이고 제가 몰라봤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레베카 솔린의 그 글을 보면요. 자기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발제자입니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더 설명하더라는 거죠. 그럼 요런 거 저러저러한 거 거기에 첨가하면 더 좋겠네요라고 했다는 것이죠.
얘가 이제 갑자기 앨리스 얘기에서 러스벨트 얘기에서 레베카 솔릿의 얘기로 넘어갔는데요. 다시 돌아오면요. 그런 맨스플레인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모니터에 이제 원고를 써놓고 보고 있어서요. 근데 미국에 이제 이런 그 흐름들이 많아서 여러분들 요새 넷플릭스들 많이 보시는데 넷플릭스에도 힐빌리의 노래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어요. 한 2시간 채 못 되는 건데요. 힐빌리 어떤 마을인데 예일 법대, 그러니까 그 마을 아주 가난한 시골 마을인데 거기서 이제 성장한 한 청년이 예일 법대 로스쿨, 예일 로스쿨 다니면서 이제 막 변호사, 아주 유명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막 인턴을 하려고 막 그러던 차에 엄마가 막 사고를 쳐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어렵게 공부했으니까 막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막 차비도 없는데 막 그야말로 중고차 낡은 차를 이끌고 막 카드 연체된 거서 막 중지된 카드 막 교대로 해 써가면서 기름 넣고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마을에서 다시금 자기의 유년 시절을 돌아보면서 어머니에 대한 그런 막연한 증오 같은 것들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극복하는 그런 아주 잔잔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미국이 자꾸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힐빌리의 노래, 또 이 러스벨트의 밤과 낮 이런 것처럼요. 좀 더 이제 근본 원인이 어디느냐? 가난한 것이 반드시 정말 뭐 값싼 이민 노동자들 때문이냐? 아니죠. 다들 도시로 모여들게 되고 도시는 점점 피폐해지고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단순히 어떤 노동력에만 의존하는 그런 제조업 분야가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또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혹은 또 뭐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반드시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떤 뭐 환경 친화적인 새로운 산업을 생각해 본다든지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민 노동자들 때문이야. 값싼 노동력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 백인들이 피해받고 있어. 이런 접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수기, 다큐멘터리, 앨리스의 수기나 자기 회고담이나 또는 힐빌리의 노래 같은 그런 드라마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부 그 러스트벨트의 노동자들이 막 정말 총 들고 그렇게 뭐 캐피톨 힐로 달려가는 그런 뭐 무지막지한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도 좀 애정 어린 눈길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철강 노동자들은 또 밥벌이를 하다 죽어간 거기도 이제 산업재해가 많은 모양입니다. 동료들에게 열정적인 추모를 바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 게시판에 글도 붙이고 또 뭐라 그럴까요? 뭐 그들에게 모금 희생자에 대해서 모금 활동도 많이 하고요. 그렇게 또 인간적인 면모들도 잘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제철소는 노동자들에게 신성한 땅, 그야말로 sacred land고요. 또 기념비고 기념물이었다는 것이죠. 그 경계선 안에서 그들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짙은 연대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연대감을 좋은 쪽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것이 일종의 뭐 나빠진 경제, 제조업의 쇠퇴 이런 것들이 마치 백인들의 어떤 권력, 권위의 쇠퇴, 권위의 쇠락으로 이해한다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분명히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면 틀림없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앨리스 저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는 노동자들에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트럼프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지막 이 트럼프를 소개한 이 글을 쓴 트럼프를 향해서 쓴 이 글을 소개하면서 끝낼까 합니다. 트럼프는 산업 노동자들을 몰락한 자로 여겼고 몰락이 우리의 유일한 정체성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믿게 했다. 그는 우리의 불안을 감출 수 있는 희생양과 분노의 대상을 제공했고 그로써 그가 더 큰 권력을 탐하는 또 한 명의 부유한 권력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못 보게 했다. 그는 우리에게 복수심을 불어넣었고 우리의 분노를 부추겼다. 그는 우리 마음속의 선을 훼손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지키기 위해 싸우는 그 모든 것의 섬세한 아름다움을 그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었다. 그렇습니다. 노동자들을 이용한 것이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 오래전 전태일 열사의 죽음에서부터 최근에 있었던 또 김용균 청년의 그 죽음, 또 오랫동안 철탑에서 농성하던 삼성 해고 노동자 김진숙 씨의 농성, 이 모든 것들을 보면 분명히 한국의 현 정부도 노동 친화적인 정부는 아닌 것에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노동 친화적인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나 지금 트럼프식으로 선동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오히려 바로 노동자들을 수탈해서 그들의 부를 일군 그런 보수 우익 세력들이죠.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노동자들을 향한 또 그 애정 우리가 그걸 깊이 봐야 되고요. 또 상실감을 가진 나이 많은 노동자들, 즉 미국으로 치면 러스트벨트에 속한 것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애정 어린 시선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죠. 분명히 한국의 현실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민주정부의 현실이 아직 노동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의 만족감을 완전히 채우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하나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노동자들을 수탈하고 착취해서 부를 이룬 소위 말하는 한국의 보수 정권의 그들보다는 낫다. 조금씩 한 걸음 나가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노동자들도 좀 각성이 필요한 것이요. 결국 현 정부가 노동 정책에 있어서 그들의 모든 것을 채워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면 과연 과거에 반노동적인 그런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그것이 좋아질까?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트럼프가 러스트벨트의 노동자들을 정말 사랑해서 그들을 걱정해서 그들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선동해서 그들의 트럼프의 일회용으로 사용했던 것이 이런 비극을 불러왔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앨리스의 이 책이요. 러스트벨트의 밤과 낮 이 책 아주 좋은 책입니다. 도서관에 비치해 두겠습니다. 우리 다시 교회가 열리면 그때 빌려가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한 젊은 여성 노동자가 가톨릭 보수 집안에 자라면서 진보적인 대로 의식이 바뀌게 된 것. 그 과정이 아주 재밌고요. 이것을 보면서 러스트벨트 노동자들의 그런 그런 자기 상실감은 결국은 그들의 마음이 왜곡되고 수틀린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을 이용하고 선동하는 세력들에게 문제가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